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중남미에서 우리 한인과 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은 이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남미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남미난 김수환 감독님이십니다. 김 감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 감독님,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뭐 많이 잘 아신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직접 좀 잘 해주시죠. 저는 지난 20년 정도 이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여기저기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뉴스를 만들고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냈던 김 감독입니다. 뭐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브라질 뉴스를 이제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글로만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이제 보다 전문적인 이제 김 감독님과 같이 이 브라질뿐만 아닌 이제 다른 나라 지역의 이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4월 7일 현재 이제 브라질 이제 숫자를 보면요, 12,240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56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느는 이유는 이 결과가 한 2주 정도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또 다른 이제 소식은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그동안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약으로 이제 알려졌던 클로로킨이 브라질의 이제 피오크루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연구소에서 81명이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했더니, 이 중 복용한 사람 중에 11명이 사망, 그러니까 13% 사망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도 한 18% 사망한다. 그러니까 별다른 이제 큰 이제 이런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검사나 이제 이런 방역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좀 공유를 해주시죠. 일단은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하고 브라질하고는 뭐 한국하고 전 세계하고는 다른 나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하고는 방역에 지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래갖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검사를 받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2주라는 시간이 혹은 1주,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검사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병원을 가면 그냥 일반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거의 뭐 코로나 증상과 거의 일치를 할 때, 그리고 거의 그 사람이 폐렴으로 거의 죽기 진짜 막 심각하기 직전이 됐을 때 검사를 해줍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12,000명이고요. 그리고 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방역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이 동선이 아무도 몰라요.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구 정도 알겠죠. 그래갖고 뭐 검진 누가 확진 나왔다 그러면은 나 그 며칠 전에 만났는데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게 혹시라도 있었다고 그분이 지나가셨다고 해도 뭐 좀 돈이 많은 뭐 회사 건물이나 이런 데는 뭐 자체 방역을 할 수는 있겠죠. 소독을 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뭐 식당이라든지 그분이 다녀가시던 식당, 확진자가 다녀가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거의 휴시하는 그런 분위기고, 물론 이제 식당 자체가 열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일은 없긴 뭐 식당이 뭐 문을 닫거나 그런 일은 없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한 2주 전에 이제 감기 증세가 보여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제가 간 병원 이제 개인 병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립병원이 아니라. 근데 사람도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뭐 검사는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없고, 그 주위에 이제 그 당시 있던 환자들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아무도 안 해주고 진짜 병원 의사가 이제 소견을 써줘서 꼭 입원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만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방역이 한국과 크게 차이가 이게 나는 게 안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은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시내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건 아닌데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는 거 난다든가 아니면 뭐 공원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뭐 햇볕을 쬐다라든가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뭐 문제 없지 않냐 이런 거 하는데 뭐 오늘도 조사한 거 보니까 시민 28%가 이제 자가 격리를 안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제 이런 위험성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게 뭐 인간의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거는 또 이런 모든 게 좀 뭐 대통령과 좀 뭐 주지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발언이 많아서 그러니까 격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자 이런 게 좀 정치가 나오는데 예, 일단은 이번에 이 브라질의 조처 같은 경우는요,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확산을 막는 게 우선이 아니라 확산을 지연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몇 가지 그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의 그 보건 당국의 전략이 있어요. 예, 뭐 이제 첫 번째로는 확산을 그냥 냅두는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그냥 감기다. 감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뭐 사람들 이른바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걸 예. 막아가 이렇게 생기게 해가지고 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 그게 이제 국민의 60에서 70%가 감염이 되고 나면 항체가 생기고 우리 항체가 생긴 사람은 다시 안 걸리니까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몇 개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취했던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처럼 아주 그냥 강도 높은 그 봉쇄 정책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쪽 남미에서는 제일 먼저 페루가 그런 정책을 네. 취했었죠. 그 페루가 확진자가 뭐 몇 명, 100명 단위도 안 나온 그 시점에서 아예 국경을 다 닫아버리고 날라오는 비행기조차도 돌려보냈어요. 그래갖고 한국 그 페루에 계시던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라든지 교민분들이 아주 황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멕시코 항공이랑 얘기해서 전세기를 보내서 또 모시고 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예 그냥 꽝꽝 막아버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좀 약간 그 중간고 정도예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기본적으로는 봉쇄 정책이에요. 봉쇄 정책이긴 한데 국내적으로는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데타 장관이 처음에 3월 초부터 브라질은 이제 확진자가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2월 26일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3월 초부터 나와서 정책을 그러니까 이 방역 정책을 얘기를 하기를 막는 게 자기들의 정책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는 게 정책이 아니라 이 갑자기 확산되는 확산 폭발을 막아가지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밖에 없다. 라는 정책을 먼저 발표했어요. 사실 이건 유럽보다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뭐 상파울루에 있지만 아주 뭐 길 밖으로 나가면 뭐 벌금을 문다든지 뭐 아주 경찰들이 막 들어가라고 난리를 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상점들 닫혀 있고 쇼핑센터 닫혀 있고 우리 축구 못 보고 우리 공원에 못 가는 뭐 이 정도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도 언젠가는 상당수가 감염이 될 것이고요. 또 감염이 되게 어느 정도는 놔두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그냥 좀 아프기만 하면 쫓아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데려다가 놓고 그리고 뭐 인터넷 앱 뭐 다 발표해가지고 어디 갔는지 뭐 죄달 그러고 나서 식당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공간조차도 다 이렇게 막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상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겠죠.
그 이제 브라질도 그럼 이렇게 계속 격리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4월 22일까지 이제 연장, 그러니까 상파울루주 같은 경우는 연장 중에 있는데 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주지사가 지금 이게 보면 이제 만됐다 이제 보건부 장관은 어제 오후까지 뭐 거의 확실시 뭐 경질됐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다가 다시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그냥 뭐 계속 연임하라 지금 뭐 하라고 해서 다시 뭐 살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서는 계속 격리 해제를 주장하고 이제 그 이후에 상파울루 주지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주지사들은 이제 격리가 이제 최고의 방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많이 인용되면서 뭐 사람보다 경제가 먼저다 뭐 이렇게 말이 와전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뭐 군부가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뭐 축출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또 주말에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어려운 게 있는데 이 가짜 뉴스하고 싸우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우리 단톡방이라든지 지금 뭐 소셜 미디어 같은데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약탈 영상들 몇 년 전에 있었던 약탈 영상들도 나왔었고, 뭐 작년에 있었던 이 크라콜란지아의 그 경찰을 공격하는 그런 영상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정보를 원하는 심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가짜 뉴스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이거 퍼뜨리는 분들 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자기 그래봐야 이제 조회수 좀 올리고 뭐가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우려 있는 눈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양상이 다른 거지. 양상이 다른 거지. 전쟁이에요. 전에는 이제 적군하고 이제 총칼, 뭐 대포, 뭐 이런 걸 싸웠지만 지금은 병균하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총력전이에요. 국가에 있는 모든 그 역량을 다 끌어모아서 이거를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는 예를 들어 이제 컨트롤 타워는 뭐 중앙 정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 정부들이 또 열심히 또 현장에서 싸워야 되고요. 또 그걸 또 컨트롤하고 있는 게 또 보건 당국이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과연 그 정책도 정책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렇게 갈지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자, 근데 대통령이 지난주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실각을 했다 뭐 이런 또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경제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거는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이런 와중에 뭐 그냥 평시에도 큰 뉴스인데 좀 확인을 몇 번 해줬으면은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금방 나오는데, 좀 단독이니 뭐 속보니 이런 좀 욕심을 좀 버려주시고요. 좀 제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보소나루 대통령은 군부 출신입니다. 군부 출신이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권력을 제약한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앞뒤가 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는 그거잖아요. 뭐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탄핵했듯이, 아니면 군사력, 무력으로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어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군하고 이제 자기네 그 정부 인사를 냈는데, 좀 더 자기의 그 보소나루의 입장을 좀 더 강화해서 오히려 계엄령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자기의 권력은 지금 탄탄합니다. 물론 리오데자네이로 주정부, 그 다음에 상파울로 주정부하고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이 브라질 국민들은 그게 이제 보소나루 대통령의 질투심 때문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예.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좀 스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보건부 장관 그 만덱다 장관 그 다음에 이 상파울로 히오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얘기 막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이 일을 다 수습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질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고지고대로 믿고 싶진 않지만 예, 그게 뭐 실제라면은 좀 슬픈.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뭐 다들 힘을 모아서 좀 안정화시켜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사실은 이런 거는 평상시에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인 싸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부각시키고 또 가짜 뉴스 같은 경우도 뭐 잘못 만들어서 이게 뭐 공유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그거를 잘못 알고 그냥 악의 없이 자기는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큰 파장을 일으키니까 그런 걸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또 얼마 전에도 한인이 그러니까 오늘 발표돼서 뭐 저소득층,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거의 뭐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뭐 한 달에 한 120불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뭐 3개월간 받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 120불 되는 뭐 어플을 깔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는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이게 주위에 물어보시고 이렇게 공유를 하셔야지 그냥 전달하시면은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지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한인 업체들하고 우리 한인분들도 이 브라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 600케알은 뭐 사실 큰 금액이 아니죠. 그쵸, 우리가 네. 우리 한인분들 이제 뭐 한 10여 년 전 장사 참 잘 될 때 뭐 600불도 뭐 돈 같지도 않게 여기셨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600케알도 굉장히 그 아쉬운 그런 금액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그 주가 다르고 이 정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와중 그런 혼란적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좀 어떤 지원금 같은 경우는 벌써 신청이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이 그런 지원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지원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또 공개적인 이 수입이 없고 그냥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좀 상당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물건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생활은 하시는데 브라질에 세금은 안 내고 이제 소득으로 잡히진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브라질 정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세금 낸 적도 별로 없고 또 어떤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경제 활동 이런 없으니까. 것들이 증거가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수령을 해가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수준 뭐 70% 얘기 나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뭐 모든 전 국민에게 뭐 일정 금액을 주겠다. 뭐 1인당 뭐 20만 원이 됐던 뭐 얼마가 됐던 뭐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렇죠. 게다가 행정력이라는 게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이벤트성이 있는 이런 지원금을 선별하고 입금하고 수령에 다시 심사하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발표된 뭐 그러니까 600케알 120불 되는 것도 뭐 어플을 깔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고 심사하는데 5일 정도 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5월 9일부터라고 이렇게 오늘 썼는데 지금 이제 4월 7일인데 5월 9일이면 한 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줘서 언제부터 될지 그러니까 너무 행정력이 너무 그러니까 늦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정력을 우리가 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게 좀 되게 걱정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예전에 뭐 뽀빠댐비 같이 이제 굉장히 그 원스톱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은 참 잘 만들었어요. 뭐 이제 이런 사태 네. 터지기 전에 예. 뭐 운전면허증을 좀 갱신하러 이렇게 데트랑 같은 데 갔었는데 그때도 비교적 잘 돼 있었어요. 예. 한국 같으면은 뭐 아주 승질날 그런 시간이지만 그래도 인내심만 좀 가지면 일은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봐가지고 약간의 희망은 있지만 어렵죠. 네. 지금 현재 그 한인 사회는 어제도 이제 그 뭐 지금도 뭐 지나다니 보면 뭐 문을 다 닫혀 있는데 지금 격리로 인해서 지금 뭐 대부분의 의료 사업을 하시고 또 한인촌에 몰려 사셨는데 지금 한인들의 이제 피해는 실제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뭐 한인들의 이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으신 게 있으시는지. 일단은 봉해치로가 완전히 봉쇄를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인 경제라고 한다면 이제 의류 경제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우리 예. 교포 사회에서. 완전히 뭐 봉쇄를 당해가지고 뭐 진짜 뭐 옷 한 장 못 파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게다가 뭐 온라인 판매 혹은 뭐 공장 뭐 이렇게 재단이라든지 이런 건 돌려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막 시에서 단속 요원들이 나와서 문 닫고 뭐 막 사람 끌고 가고 막, 벌금 예. 먹인다 막 이러고 위협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몇 번 당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봉해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업종이 옷이거든요. 옷은 당장에 안 사도 죽진 않아요. 그렇죠. 예. 필수 품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옷이 있어야 돼. 의식주니까 뭐 있어야 되죠. 의가 있어야 되지만 당장 있는 옷 돌려 입어도 아니면 또 집에 또 거의 처박혀 있으니까 뭐 나갈 일도 없고 나갈 나갈 일도 옷도 없고. 없고 예, 필요 없고 예. 옷에 대한 이제 구매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 사태가 지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 그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예. 옷은 제일 나중에 살 거라고 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 의류 사실 세계 3대 한인 의류 시장이라고 하는 이 봉해치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예. 소식이 들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우리 한인분들이 하는 게 또 식당이라든지 뭐 다른 뭐 서비스업들 그런 것들 하시는데 당연히 뭐 이 상황에서 뭐 돌아가지도 않고 게다가 이제 어떤 지금 또 호황인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 같은 예. 테레비 예. 뭐 뭐, 이런 거 보는 거 예.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이 그 앱으로 배달 서비스. 예. 이런 것들 아이푸드라든지 뭐 우버 푸드라든지 예. 이런 그 배달 서비스들이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 한인 업체들은 그런 배달 서비스를 좀 등한시했었어요. 예.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막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좀 겪고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좀 작년에도 이제 벌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신다는 분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왜냐면 우리가 이게 한인촌에서 하는 음식은 한식을 위주로 하니까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거고 불알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준비하려 했더니 저도 그때 알아봤더니 배달비, 수수료비 뭐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셉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아예 뭐 직접 하겠다. 그냥 그 봉해치로에 계신 분들은 뭐 주문 받으면 직접 배달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우리 주재원 분들이 계시는 모름비 거기 거의 봉해치로 기준으로 하면은 20에 30km 떨어져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배달하시는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왕복하면은 거의 한 60km인데 그거 물론 이제 뭐 국밥 하나 배달을 60km나 왕복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 개를 좀 같이 가시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이제 브라질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제 중남미 국가를 또 많이 돌아다니셔 보셔 아시겠지만은 그때 들어오시는 소식이나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일단은 우리 브라질부터 보자면 브라질이 굉장히 좀 이 남미 전체가 좀 암울해요. 그러다 브라질이 좀 암울한 게 이 골칫덩어리 나라 두 나라를 위아래로 지금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는 베네수엘라가 있고 이 밑에는 아르헨티나가 있고. 예. 아 이게 이제 그 석유값이 좋고 우리 한참 그때 뭐 2000년 초반 잘 나갈 때는 아르헨티나도 잘 나가고 뭐 베네수엘라 뭐 석유 펑펑 쓰고 뭐 그 베네수엘라는 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휘발유 값이 진짜 뭐 탱크 하나 다 채워도 한국 돈으로는 거의 1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그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휘발유를 채우면 그냥 종이로 된 지폐 뭐 하나를 주는데 그 지폐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뭐 한국 돈 1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뉴스는 그런 베네수엘라에도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산유국이거든요. 이 OECD 최초 OECD member 국가였고 진짜 뭐 펑펑 남아 돌아나는 이 석유를 그 옆에 못 사는 나라들 막 퍼주던 그런 국가가 최소한 자기네 국내에서 쓰는 휘발유는 제약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의료진들이 쓰는 차에도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의사가 출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 또 이 밑에 아르헨티나는 지난 뭐 한 2015년서부터 이제 계속 하이퍼 인플레가 터지면서 아르헨티나에 뭐 한 1년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 환율이 장난이 아니게 올라 있었어요. 원래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거의 1대1 달러 대비로 해서 1대1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브라질은 94년부터 했고요. 아르헨티나도 거의 그때부터 시작을 먼저 시작했죠. 92년도인가로 제가 알고 1대1로 태환협체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공식적인 게 아르헨티나는 한 70페소 정도 돼 있고요. 브라질은 지금 5가 지금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온 뉴스가 아르헨티나의 신용 등급이 거의 디폴트 바로 윗단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디폴트는 지금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옛날에도 원래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폴트 선언 몇 번 했었죠. 브라질도 있었고요. 70년대 있었고. 그래서 IMF로부터 지금 500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60조 가까이 돈을 일부는 받았고 또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 상황은 그 돈 지금 못 갚는다. 이제 좀 채무를 좀 연기해 달라. 그런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요. 아르헨티나를 가보니까 국민들이 그 IMF 돈은 떼먹어도 된다. 남의 돈이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 돈이다. 이거. 미국이 고리대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 떼먹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정책을 펼치는데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뭐 이래저래 다 어려운데 그럼 특히 뭐 그쪽에 계시는 뭐 한인들 소식은 또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거기도 아르헨티나도 이제 의류가 중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들은 다 어렵죠. 당연히 다 어려운데 브라질보다 더 어려움을 좀 더 먼저 겪었기 때문에 좀 약간 내성이 좀 있으세요. 내성이 있는 데다가 브라질은 좀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장사 잘 될 때는 이 남미 전체를 커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시고 그때를 그리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한인 교포분 중에서 뭐 파라과이에서 옷까지 가죠, 아르헨티나에서 옷까지 가죠, 저기 뭐 베네수엘라 뭐 심지어는 이런 데서도 내려와가지고 볼리비아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봉해치료 와가지고 옷을 가져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그 인터내셔널하게 봉해치료가 사업을 했었다면 아르헨티나는 좀 자기 국내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작은 거죠. 근데 그 위주로 장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잔에다가 뭐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렵고 뭐 아르헨티나 분이 이 얘기 듣는다면은 좀 섭섭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브라질 교민들이 겪는 것보다는 좀 내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 준비가 되신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브라질도 원래는 뭐 수년간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올해부터 최초로 이제 1% 이제 성장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또 같은 기관에서 이제 내놓은 이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올해 브라질은 마이너스 2.2%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니까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환율도 지금 뭐 3월 달에 한 달에만 30% 올랐다가 지금 다시 뭐 20% 내려오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당장 뭐 급하게 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뭐 우리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숨 쉬고 살고 있어야죠. 생존이 제일 중요하고요.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사실은 우리 60년대 70년대 뭐 그때 얘기를 한다는 게 이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맨 땅에서 헤딩하고 예. 또 그렇게 생존하시고 또 이렇게 일구셨잖아요. 우리 교포 사회가. 그러니까 그때를 좀 회상을 하시고 그때 각오로 좀 돌아가는 것이, 그때 각오를 좀 다시 다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남미 전체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겁니다.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고, 그런 게다가 또 올해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또 이 여파는 내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발행할 때 이 남미처럼 신용도가 낮은 나라는 예. 어마어마한 이자를 주지 않으면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인데 브라질은 또 전 세계 이자율과 따라가는 바람에 지금 이자율도 4.25인가요? 예. 굉장히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가 엄청 내려갔죠.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다시 높였다가는 예. 경제가 다시 뭐 그나마 최근 들어가지고 건설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작년하고 올해 그래갖고 아파트도 좀 짓고 사람들한테 아파트 분양도 좀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았었는데 그 오데브레시 이제 한 3년 예. 4년 전에 그 나서 건설 경기마저 죽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들어갖고 작년서부터 좀 살아났는데 이것도 이제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그나마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하고는 다르게 그 헤알에 대한 좀 신용도가 있었어요. 예. 헤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3선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999년에 여기도 이제 IMF 비슷한 사건 터지고 99년 초에 1에서 2로 막 1.9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뭐 2선에서 3선을 계속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들어가가지고 4에서 4 초반대에서 지금 5 거의 중반대까지 5해알 중반대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진 뭐 30% 이상 그 평가 절하되는 이런 와중인데, 뭐 이런 와중에는 뭐 경제 활동은 사실 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인분들 아직도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눈치도 좋고 우리가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런 것들을 좀 회상을 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본 내용들인데요.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던 이제 에탄올 이제 손 세정제, 이거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브라질에서 나오면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인사가 먼저 악수뿐만 아니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이제 서로 멀리서 그냥 인사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원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브라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움직임에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 손 세정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제 격리하고 뭐 이런 원래 손을 잘 안 씻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이런 뭐 손 세정제 당연히 뭐 에탄올을 뭐 원액으로 쓰기 때문에 큰 이제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모자랐다가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고요. 뭐 현재 뭐 브라질에서 이제 이런 그런 차이점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뭐
일상생활에서 삶을 많이 변한 거는 좀 확실합니다. 이외에 또 뭐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손세정제 알코올 얘기를 하셨지만요. 뭐 다른 나라에서 알코올 손세정제 다 떨어진다고 해도 이 브라질만큼은 떨어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쵸, 예. 밭에서 나는데 알코올이. 알코올은 밭에 나가가지고 사탕수수만 베면 예? 그거 증류해가지고 그 알코올 추출해가지고 그 뭐 마시기도 하고, 예? 인가 마시기도 하고. 브라질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이런 뭐 손세정제 당연히 뭐 에탄올을 뭐 원액으로 쓰기 때문에 큰 이제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모자랐다가 요즘에 다시 나오고 있고요. 뭐 현재 뭐 브라질에서 이제 이런 그런 차이점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뭐 일상생활에서 삶을 많이 변한 거는 좀 확실합니다. 이외에 또 뭐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손세정제 알코올 얘기를 하셨지만요. 뭐 다른 나라에서 알코올 손세정제 다 떨어진다고 해도 이 브라질만큼은 떨어질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쵸, 예. 밭에서 나는데 알코올이. 알코올은 밭에 나가가지고 사탕수수만 베면 예? 그거 증류해가지고 그 알코올 추출해가지고 그 뭐 마시기도 하고, 예? 인가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다가 그 연료로 넣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죠. 모든 차가 그걸 움직이니까. 그런 나라인데 이게 알코올 세정제가 모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통이 문제였지 생산이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유통 이런 충격이 있을 때 그런 유통망이 좀 잘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행히도 브라질은 아직까지 사재기가 없습니다. 사재기가 거의 없는데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안심할 수는 없고 이 브라질도 좀 불안감이 더 커진다면 아마 좀 슈퍼마켓에서 사재기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제발 바라겠는데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게다가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 폭동 그다음에 치안 관련돼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저녁에 이렇게 보면 경찰차들이 집 앞으로 잘 지나갑니다. 시간 맞춰갖고 뭐 최소한 1시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경찰차들이 계속 야간에 순찰을 돌고 뭐 이런 치안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폭동이 난다든지 그 치안력을 또 이 병원 의료진들이 그 과부하가 걸리면 또 이렇게 난리가 나듯이 치안력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 좀 많이 조심하시고요. 거리 다니면서 봉해지로 다니면서 거리인들도 많이 늘었고 좀 위압감을 좀 많이. 왜냐면 거리에는 사람들도 없는데 또 거린들만 보여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또 그렇게 있었던 그 거린들도 이 주변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더 부각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더 무섭고 또 무서운 감정을 또 가지면요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김 감독님과 처음으로 이 브라질뿐만 아닌 이제 중남미에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